이제는 전세자금 대출도 한도가 줄어드나 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그 전세 보증 한도 80% 하고 자기네 소득에서 이제 원리금으로 갚을 수 있는 그 뭡니까? DSR이라고 하죠. DSR 그 비율이 40%인지 60%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 금액하고 이제 비교해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틀어막는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올바른 모습이죠. 이때까지 대출을 너무 방만하게 해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만들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3억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5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 금액 한도를 7억까지 올렸죠. 이랬던 것을 보고 제가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문제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이들은 제가 문재인 정부를 깐다고, 민주당 정부를 욕한다고 저에게 또 이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나 그 정부의 이제 기조가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가 상관없이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어느 누구가 되었건 간에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면 욕하면 안 되고 문재인 정부면 욕해도 되고 뭐 윤석열 정부 때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비방해야 되고 무조건 칭찬해야 되는 게 어디냐라는 겁니다. 사람은 싫을 수 있죠. 그 정부가 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과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는 거고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연속성 있게 이어가야 되는 것들은 이어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이러면서 뭐 그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중에도 올바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용해야죠. 또 아닌 부분들은 과감하게 비판하고 폐기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는 저는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애시당초 전세자금 대출을 왜 해줍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출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해서 뭐 생계지원, 소액대출 이런 거 괜찮다고 봅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해 주는 거 괜찮죠. 근데 무슨 놈의 전세까지 대출을 해주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 밑반을 깔아준 건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어느 정부 때는 잘했고 어느 정부 때는 못했다가 아니라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이때까지 여러 역대 정부들이 이어오면서 그 전세 사기의 밑거름 거품들을 일으켰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온갖 사기 사건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관련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도 예전만큼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전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요 덩달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무조건 연동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게다가 이제 최근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비중도 많고 또 월세가 올라가니까 이제 서민들의 주거 비용이 늘어난다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이제 일들이 혼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볼 것이 무슨 대출이든 간에 대출이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한다? 이건 좀 고민해 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메워서 집을 산다. 괜찮을 수 있죠. 자기가 실제로 직접 거주하는 용도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멀쩡한 냉장고를 놔두고 좀 더 용량이 큰 냉장고로 바꾸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이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볼 것들은 정말로 꼭 필요해서 부득불 내는 대출과 좀 이제 투기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이제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대출을 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 대출이 나쁘지 않죠. 근데
능력은 안 되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끌고 와서 겁먹 부리는 사람들, 카푸어나 하우스푸어나 뭐 여행푸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죠. 기본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뭔가 일을 벌린다,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빚이 얼마나 개개인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라고 한 이들이 대폭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금융노예 600만 명 중에 40%가 다중채무자, 64, 24 이러면 240만 명이죠. 그 중에 또한 절반가량이 사실상 파산하고 부도나고 집을 뺏기고 아비규환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보면 맞죠. 무서운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무디어져서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일들을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아가는 게 참으로 이제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괜찮냐? 안 괜찮죠. 무지하게 빡세고 무지하게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빚낸 사람들은 앞으로 아마 더욱 힘겨운 삶을 강요받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는 삶이 쉽겠냐고요. 무지하게 어렵죠. 무지하게 고민스러울 겁니다.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이제 중노동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참으로 이제 서글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전자금 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아니면 주식을 하기 위해서 빌리는 투자자금 대출이든 뭐든 간에 대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출을 우습게 생각하면, 돈 빌리는 걸 쉽게 생각하면 그의 인생이 결코 좋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빚지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 만사 빚져가지고 다 부자 될 것 같으면 빚쟁이들 전부 다 부자 되어야죠. 한데 빚져가지고 되게 삶이 어려워져서 궁지에 몰린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내가 주식하면 달라. 내가 부동산 하면 달라. 그래서 나는 빚을 내서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집을 살련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다 뛰어들었다가 개박살이 나는 게 뭐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려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궁리하며 지내야 되겠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우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 추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빚지지 말고 말입니다. 자기 분수시키면서 살아가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분수시키고 성실하게 열심히만 살아도 인생이 훨씬 더 괜찮아지고 안정적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가야죠. 빚 안 지고 자기의 삶을 잘 지켜가며 착실하게 지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삶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